대한민국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 어제 향년 90세로 사망을 했습니다. 자, 여야 대선 후보 4명 그리고 청와대는 조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 씨의 사망에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대위 쇄신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선대위 구성에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두환 씨가 어제 사망을 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근데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망자에 대한 애도라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계속 앞에서 전해드린 대로 싸늘함? 뭐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그 소식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슬퍼하고 애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슬퍼하고 애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 과제를 남겼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군사독재 시대가 마감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그 군사독재 시대를 마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민주투사들이 희생을 했던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제는 7공화국 체제에서 한 단계 더 성숙해야 될 단계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만약에 그동안에도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계속 있었는데 개헌 논의가 다시 한번 시작이 돼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 이제 87년에 호원 철폐를 외치면서 결국 이제 간선제 대통령제를 유지하려고 했던 걸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화 시위를 통해서 직선제 대통령으로 바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일단 민주화로 가는 첫 문을 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걸 한 단계 좀 발전시켜야 될 그런 과제가 좀 정치권에 남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 아직도 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진상규명위가 활동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실종되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또 물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예. 그리고 사실 대통령제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직선제 이후에도 대통령들이 뇌물을 수수하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구속되거나 말로가 좋지 않는 모습들이 반복됐는데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이제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고리를 이제 좀 끊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까지 그러니까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 그 앞에서 뭐 산책하는 느낌 그런 상황도 봤는데 어쨌든 어제 그렇게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그렇죠. 뭐 동시대에 저도 뭐 그 민주화 운동을 학생 운동을 했던 입장에서 볼 네. 때는 이제 진짜 한 시대가 마무리되는구나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진짜 화무 11원 권불 1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꽃도 10일을 못 가고 권력도 10년을 못 간다고 하는데 제가 한 7년 정도 군부 독재 정치를 이제 화려하게 하시고 80에서 87까지 누릴 거 다 누리시고 또 그 이후에는 사실은 참 참담한 생활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마지막까지도 사실 소송에 휘말리면서 예. 결국 이제 끝이 좋지 않았는데 참담한 생활을 했을까요?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일단은 밖에 나가서 무슨 사람과의 만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제약적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누가 전두환 대통령을 찾아갔겠습니까? 치고 뭐 비싼 거 먹고 당시에 이제 독재 정치 할 때 다 그 구테타 세력들끼리 이제 어떤 보면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졌던 거지 사실 뭐 대외적인 사회적 활동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네.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된 것이고 어쨌든 뭐 그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뭐 그다음에 노태우, 전두환에 이어서 이제 그 민주화 시대를 탄생시켰던 당시에 빛이 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그림자였던 사람들이 다 청산되어지는 예. 그런 상황이었다. 다만 이제 이 청산의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좀 더 그 진실된 사과를 하고 네. 좀 마무리를 그 역사의 마무리를 했다면 예. 더 다음 세대한테 더 좋은 유의미한 평가를 좀 받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점이 계속 뭐 두고두고 아무래도 전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관련해서 정치권의 반응은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전두환 씨 사망과 관련해서 여야 대선 후보들의 입장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전두환 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 학살 사건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 최하 수백 명의 사람을 살상했던 자신의 사적 욕망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찬탈했던 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대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아직 좋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참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언제 갈지는 모르겠는데 준비 일정을 좀 봐가지고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셨고 상중이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그분하고 이렇게 관련지어서 하는 거는 지금 시의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함께 들어보신 이재명 후보의 반응에 더해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조화, 조문, 국가장 모두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반응은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 이건 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거죠.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사죄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차가운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슬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분노하는, 붕괴하는 목소리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모골단체의 경우에도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 사망해서 역사의 한 매듭을 끊지 않고 지금 세상을 떠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붕괴하고 있는 이런 뭐 반응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서글프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저런 반응이 나오는 게 너무 지극히 당연하다. 이재명 후보의 얘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다만 이제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입장을 내지도 않았어요. 네. 뭐 오늘 한 신문을 보니까 좀 비겁하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기도 했던데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왜 저런 반응을 내놓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두환 옹호 발언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곤욕을 치렀습니까? 예. 근데 그때 제일 의심받았던 게 뭐였어요? 역사관이었어요. 아니 저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겠어? 네. 이런 비판적인 여론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전두환 씨 사망 소식 듣자마자 뭐 이재명 후보하고 발언하고 너무 대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가 이렇게 사망했을 때 그때 그 소식 들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뭐 유족에게 뭐 조의를 표하고 그리고 뭐 하여튼 갈 기회가 있으면은 전직 대통령이니까 내가 뭐 조문을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과연 또 역사관 의심받는 상황에 올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 때문에 광주 가가지고 사실은 좀 봉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과의 진정성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5월 단체나 또 광주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 가가지고 추모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5.18 예. 국민묘지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목포를 갔잖아요. 목포를 가서 또 목포 지역 인사들 만나겠다고 했다가 또 폭탄 좀 하셔가지고 그래서 또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있는 것.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딱 나오면 전두환 씨에 대한 반응을 확실하게 한 번쯤 내고 그리고 사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 좀 지적하고 그리고 조문을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뭐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예. 다시 주변에서 막 만류하니까 2시간 만에 입장을 번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고 본인 스스로가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한 그 이후의 후폭풍을 스스로 끊지 못하는 모습을 또다시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 애초 조문을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2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전두환 씨 뭐 사망 소식을 딱 접한 순간 아마도 그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죽음에 대해서 좀 뭐라고 애도를 표한다든가 그리고 안 됐다 이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원수라지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논평을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표현했다가 또 전두환 씨라고 했다가 또 애도란 그렇죠. 말을 예. 넣었다가 또 애도란 말을 뺐다가 뭐 명복을 빈다는 것 자체도 또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아예 삭제해 버렸는데 예. 민주당조차도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갑자기 뭐 그 사망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그냥 전 대통령이니까 조문 가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적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저는 뭐 사실 좋은 기회였는데 날려버렸다. 예. 그러니까 선거 차원에서 본다면 예. 사실 전두환 옹호 발언도 사실 따지고 보면 뭐 12.12 구테타를 뭐 자기가 옹호한 것도 아니고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 진압했던 거를 옹호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이제 뭐 경제 전문가 잘 썼다 이런 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옹호 발언으로 그렇게 공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말 실수에 대해서 사과하려고 진짜 광주에 가서 그렇게 그 여러 가지 접근을 그러니까 선거 후보 확정되고서나 겨우 가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사실 단호하게 역사관을 드러내는 했다면 훨씬 뭐 광주를 3번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캠프 차원에서도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이런 걸 이제 후보는 계속 일정 수행 중이니까 속보로 접했으면 반드시 이건 기자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메시지를 내라고 좀 딱히 메시지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지 않았겠냐 이렇게 좀 아쉬움이 있고 윤석열 후보도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무슨 유감을 뭐 표할 수도 있고 뭐 개인적 치근함이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지만 이제는 야당의 대통령 후보고 그리고 앞으로는 대통령이 되실 분이면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도 개인적인 사감이라는 건 거의 이제 그 뒤로 이제 물리치셔야 되고 다 공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시고 발언하셔야 된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전에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표현의 문제에 있어서 그걸 이제 수정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오전은 11시쯤에 발표했던 그 대변인 논평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 향년 90세 일기로 사망하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합니다. 자연인으로서 고인의 죽음에 대해 애도를 표하지만 대통령을 지낸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냉정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는 비판적인 얘기가 들어갔어요. 요 앞부분 제가 읽어드렸던 요것조차도 불편한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나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표현 못하는 게 국민적 정서다.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애도 표현 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럼 뭐 입장을 바꿨다고 보기보다는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뭐 예의를 표현하는 수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최소한의 예의도 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냉정한 시각으로 지금 이번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윤석열 후보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뭐 지적을 또 해주시기도 하셨지만 역사관이라고 하는 게 이게 금방 배워가지고 습득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후보가 뭐 예를 들면 정책은 조금 좀 잘 모를 수 있다. 정치 경험은 좀 일천해서 아무래도 정무적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왜 전두환 씨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한 입장을 잘 못 밝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도 역시 입장 못 내고 있잖아요. 왜 그런 입장을 자꾸 보이는가.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공이 있다고 뭐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오늘 조선일보도 보니까 뭐 8688 올림픽 뭐 유치했다. 그다음에 3조 호황 시대 뭐 9%대 경제 성장률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다 뭐 전두환 씨의 공으로 돌리기도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는 생각되지만 그런 평가는 지금 할 게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조금 더 국민들이 이런 분노의 감정들이 사그라진 다음에 조금 더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평가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뭐 이미 뭐 이준석 당대표가 사망이 발생하자마자 자기는 조문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히 말을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전체 다수는 지금 뭐 당연히 12.12 구테타라는 거는 헌정 질서를 문란시킨 것이고 그리고 5.18에서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 그것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도 당연히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전두환 대통령은 사망 시까지도 예를 들어서 그거는 자기는 발사 책임이 없고 그도 폭동이었기 때문에 진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전혀 국민의힘의 관계자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물리한 행진곡 재창도 못하게 했었어요. 지난 박근혜 이명박 정부 이물리한 시절에. 행진곡 자체가 거의 이제 그 운동권 세력의 무슨 교가 같이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거였죠 그때. 근데 민주화 운동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운동권 세력의 교가가라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현재 대한민국은 결국 산업화를 이끌어왔던 세력과 민주화를 이끌어왔던 세력들의 어떤 화해와 타협을 통해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지. 산업화 세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또 민주화 세력을 전면 부인하고 이런 구조로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은 뭐 100% 동의하는데요. 네. 전두환은 산업화 세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5.18 북한군 특수군 개입 얘기를 끊임없이 꺼냈던 정당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이. 그걸 아주 극히 일부들 그래서 당에서 제명까지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니 언급하지 지금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태 전 의원의 경우에 지금 대장동 특위 이재명 후보 공격하는 그 맨 선봉에 서 있는 김진태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 특수군 개입 얘기하고 했던 인사잖아요. 일부 의원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민주당의 의원들도 지금 전 국민이 인정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 국민의 인식과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그 전체적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뭐 굳이 그걸 뭐 꺼내서 비판한다는 그만합시다.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심받고 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 후보도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의심을 이렇게 턱 털면 참 의심할 좋았을 이유가 텐데 없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하지 대선 않았다는 토론에서 말씀 나오겠지만 5.18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5.18 문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폄훼하겠습니까? 그런 네. 생각 전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전두환 씨의 사망에 대해서 특히 더 불편하신 분들, 특히 5.18 관련 단체들은 굉장히 원통하다. 이런 사과 한 번 듣지 못하고 이렇게 사망한 게 정말 끝까지 원통하다. 이런 분노를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불편한 소리를 또 하나 들어야 됐던 게 어제 전두환 씨가 사망하고 이후에 전두환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이 그 연희동 자택 앞에 나와서 기자들에게 1분 1답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전두환 씨는 수차례 사과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차례 그런 말씀하시고 백담사 계실 때도 그렇고 그 외에도 백일기도 같은 것을 하시면서 광주 그 당시 피해자나 유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위로의 말씀 같은 거는 계실 때마다 여러 차례 하셨다니까요. 그 여기 연희동에 돌아오신 후로도 사찰에 가서도 그런 기도를 하시고 백일기도도 하시고 뭐 여러 차례 그런 걸 하셨어요. 그 이상 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제 보면서요. 저런 소리까지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 이후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좀 언성을 높여서 그 대답까지 했던데 그 이상을 어떻게 합니까? 뭘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들은 저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그동안에 다 했어 할 만큼. 근데 왜 자꾸 우리한테 책임 물어?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전두환 씨도 그렇게 아마 끝까지 생각하고 사망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발포 명령권자라고 본인 스스로가 인정한 바도 없고요.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는 사법적으로는 판단이 이미 끝난 거죠. 군사 반란을 일으켰고 내란 음모를 했고 내란을 통해서 국민을 살해를 했고 이런 것까지 다 인정을 했던 겁니다. 네. 근데 본인은 끝까지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부정한다고 부정이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지금 여러 차례 사과했다고 얘기하는데 백담사 갈 때 그때 입장 짧게 밝혔을 때 또 백담사 안에서 밝혔을 때에도 자신이 집권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언론 통폐합했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삼천교육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유감 표명을 했던 것이지 그러니까 5.18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사죄하거나 지금 이제 유가족들한테 사죄하고 죄송하다는 뜻을 밝힌 적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저들은 그거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느끼는 모양이에요. 만약에 사과했다고 생각했다고 하면은 회고록에 그렇게 쓰지는 않았겠죠. 뭐 5.18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냐 이렇게 회고록에 기록했고 그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헬기 기총수사와 관련한 증언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폄훼하거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예. 그렇게 다 써놨잖아요. 본인들 스스로가. 그리고 이순자 씨의 경우에도 뭐 민주주의의 아버지네 자기 남편을 그렇게 칭송하는 그런 표현까지 사용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저 5월 단체들 5.18 유족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한스럽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마디도 그 당사자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말 듣지도 못했고 이미 5.18 영령들은 뭐 돌아가신 상황이고 네. 유가족들조차 아니면 지금 생존자들조차 그런 말 한마디 듣지 못한다. 당사자한테 그런 말 한마디 듣지 못한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가슴에 응어리를 맺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저런 발언이 우리 많은 국민들을 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하나의 신군부 인사들이 뭐 지금 아주 조문한다고 하는데
최소한 그런 인사들 입에서라도 그런 말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 이것도 참 서글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군사 정권에서 같이 동기로서 노태우 전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래도 한 달쯤 전에 이제 그 별세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용어도 좀 다르게 구분한 이유가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일단 추징금 2천억 넘는 추징금을 수년에 걸쳐서 완납을 했고요. 그리고 가족도 아들이 노재현 씨가 대신이라기보다 어쨌든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광주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근데 전두환 씨는 추징금이 지금 한 거의 1,000억 가까이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 추징 낸다고 이미 말을 했잖아요. 근데 약속 지키지 않았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가족들 입에서도 사과의 말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래서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 전두환 씨는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하고 완전히 이제 확연하게 비교가 되고 이번에 이제 국민들로부터도 이렇게 절대 그 용서받지 못하는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도 사실 본인이 생존하고 계실 때 좀 더 명확한 이제 사과라든가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렇지 못했고 아무래도 그걸 통해서 본인이 했을 때 또 정치적 파장들이 또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예. 생각해서 저는 좀 그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어쨌든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이제 노재현 씨가 사실 5.18 묘역에 방문을 지속적으로 하고 이게 아버님의 뜻과 무관하게 아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정치 어쨌든 대통령을 했던 분의 자제이기 때문에 예. 저는 아버지의 뜻이 반영돼서 아들이 그걸 대신했다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언을 통해서도 5.18 희생자들한테 용서를 바란다는 이제 메시지를 남겼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많이 다르다.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추징금을 거의 소송을 통해서까지 찾아서 완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추징금 그 비자금을 더 많이 갖고 있겠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많이 갖고 있겠습니까? 네.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 기업인들이 자기한테 돈을 안 주면은 불안해한다라고까지 하면서 뭐 돈을 걷어들였다는 얘기인데 어딘가에 더 많은 비자금이 있을 텐데 전혀 그거를 아직 다 현재 법원에서 판결된 2,200억에 대해서도 회수 못한 상황인데 저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서를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 지금 방금 전에 나왔던 신군부 인사들의 이런 그 발언들은 국민을 정말 화나게 하는 거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극히 소수지만 이분들이 정말 각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뭐 사회적으로 결국 뭐 사회적으로 같이 살고는 있지만 거의 추방당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거의 사회적 인식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걸 통해서 뭐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또 애고를 하고 이럴 이유도 전혀 없다. 그 사람들대로 예. 이렇게 하고 추징을 제대로 하고 또한 처벌을 더 할 수 있다면 어떤 식의 처벌이라든지 계속 진상규명은 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전개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두환 씨 얘기는 여기까지 하죠. 예. 네. 이제는 주제를 좀 바꿔서 대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선대위에 관한 발언을 했는데 구성에 대한 포부를 좀 밝혔습니다. 키워드를 보니까 역량 중심으로 슬림화하겠다, 스마트하게 하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좀 추상적이어서요. 지금 이제 선대위를 개편하는 방안을 준비 중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이제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왜 그럼 민주당이 혁신하고 이 선대위가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못 보여줬다고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까? 이건 가장 민주당 내부의 어떤 시각으로 보자면 선대위가 책임지는 사람 없고 너무 비대화돼서 예. 진짜 일할 사람은 없는 선대위가 돼버렸다. 이런 이제 지적을 내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대위를 조금 슬림화하고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체계가 좀 필요하겠다. 예. 옆으로 퍼뜨리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종적으로 좀 빨리 보고가 이루어지고 지휘가 이루어지는 그런 수직적인 체계를 좀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면 민주당에 실망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잖아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분노한 여론도 적지 않고요. 민주당에 애정을 갖고 있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좀 민주당이 변화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가질 거예요. 민주당이 변화가 선대위 구성에 투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의 선대위는 메모드급이라고 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가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아 있는
뭐 변화하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비친다는 거죠. 일종의 기득권으로 비춰지는 모습. 이걸 좀 탈피하는 선대의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선대위라는 이미지를 실제로 그렇게 움직일 만큼의 조직이라는 믿음을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기존에는 당이 너무 앞서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선대위라는 것들을 좀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주당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 민주당에서 없다면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사람이 들어와서 좀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하는 기대감을 좀 심어줄 수 있는 선대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원칙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아마 후보 진영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은 이재명 후보 민주당 선대위는 이제 쇄신의 속도를 내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대위 구성에 난항을 겪는 모습, 특히 윤석열 후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좀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어떨까요? 지금 상황을 보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어떤 힘겨루기로 봐야 할지 아니면 김 전 위원장의 합류가 이제 영영 요원해진 건지 어느 쪽이라고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선대위 구성 문제를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선대위라는 거는 선거를 잘하기 위한 조직 아닙니까? 예. 그러면 조직에는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라인형도 있고 스텝형도 있고 라인 스텝 복합형도 있고 그 각각의 조직 유형에 따라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부적으로 선거를 잘하기 위한 체계인 거니까 후보가 가장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전 민주당도 그렇다 생각하고 국민의힘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본인이 가장 좀 일을 잘할 수 있는 구조는 김종인 위원장을 뭐 원톱으로 해서 무조건 김종인 위원장이 다 통과라는 이거보다는 좀 더 그 균형을 갖추고 그리고 좀 그 민주당 인사였지만 외부 인사들도 영입을 해서 좀 더 중도로 외연을 확장한 선거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후보 생각이면 예. 그대로 해주는 게 좋지. 이걸 자꾸 뭐 전권이니 뭐 허수아비니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그런 이제 선거라는 그 조직 체계인 것이고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조직 체계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볼 때 저기에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인재들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앞으로 현재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밥에 그 나물인 그런 얼굴 말고 예. 새로운 인사들을 좀 적극적으로 영입해서 전면에 배치하고 그분들이 앞으로 국정을 이제 운영을 같이 하겠다는 어떤 그 파트너십으로 좀 존재감과 어떤 실력을 드러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가야 되지 자꾸 이런 내부에 무슨 권력 싸움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게 전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좀 조기에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일단은 현 상황 쪽에 좀 매듭을 지어야 한다라는 의견이셨는데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합류 자체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지금 원하는 게 이제 대충 뭔지는 알지 않습니까? 결국 뭐 불편한 관계인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이제 상임으로 이제 모셔서 삼김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편함을 드러내고 계신 거고. 용어 쓰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예, 거죠. 그래서 그런 체제로는 선거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저는 좀 후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선대위 관계자들의 얘기를 좀 폭넓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정 안 되면 결국 공석으로 비워둔 다음에 개문 발차할 수밖에 없다. 지금 문 열어두고 가는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는 계속 메타버스 타고 전국을 다니고 있고 이제 1호 공약도 발표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네. 선대위 구성한다고 일주일 더 보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빨리 조기에 매듭을 짓고 자리는 비워두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요. 정치 얘기 나한테 물어보지 마 이제. 나 일상으로 회귀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가 또 추가로 기자가 이후에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찾아오면 만날 겁니까? 그럼 찾아오는데 내가 안 만날 이유는 없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2, 3일 이후에 또 결정을 확실히 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닫았다가 다시 좀 열었나라는 생각이 하나는 들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처음에는 그 출판회에서는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치하하고 그다음에는 그 양반 얘기 나한테 묻지 마 이렇게 그 양반이라는 용어 썼고 그다음에는
김 박사님이라는 용어로 바꿨고 두 분이 이렇게 많이 틀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다시 또 이렇게 붙을 수가 있나 보죠, 정치에서는요. 뭐 정치에서 불가능한 건 없기는 하겠죠.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이요. 어제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달라가지고 어떤 게 진심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굉장히 많이 화가 났던 것만은 네.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합의하지 않은 내용, 선대위 구성, 뭐 삼김이라고 이른바 얘기하는 이 구성체계 윤석열 후보가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거 아니에요. 25일까지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후보는 내 스타일대로 가겠다고 하는 뜻이 너무 확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전 위원장이 들어갈 틈이 저는 많지 않아 보여요. 근데 김 전 위원장은 그동안에 자신이 정권을 쥐고 뭔가 권한을 행사하는 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정치권 인사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만약에 이번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온다 하더라도 이 손발을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계속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김 전 위원장이 마음이 이제 완전히 돌아선 거라면 윤석열 후보는 더 붙잡지 말고 지금까지 만들어온 뭐 김한길, 그다음에 김병준 이렇게 두 체제를 만들어 왔는데 그것까지 싹 바꾸자고 하면은 선대위 다시 만들겠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리스크가 너무 크다. 예. 있는 것 안에서 그냥 지금 상황에서 출발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이게 윤석열 후보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내가 정책은 모르고 정치는 뭐 경력도 짧고 잘 모르지만 나는 사람은 잘 써. 나는 사람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야라는 걸 좀 과시하는 과시형 스타일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런 선대위를 좀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보의 어떤 자기의 소신과 생각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김 전 위원장하고 쉽게 잘 맞아 보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어차피 들어온다 하더라도 궁합이 잘 안 맞을 것 같으니까 김 전 위원장은 제가 볼 땐 저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안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